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선 어제 제가 가장 먼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트해 덴마크 섬, 보른 홀런 아일랜드 인근에 거기서 어제는 노드 스트림 2에서만 가스 노출이 있었던 걸로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지나는 러시아 가스관 노드 스트림 1, 2 모두 가스 누출이 대규모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누출 사고 원인이 스웨덴과 덴마크의 지진계 파동 분석 결과 고의적 공격에 의한 폭발 사고인 것 같다. 이렇게 지진학자들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폭발은 세 곳에서 동시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된 사실은 대략 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1. 월요일 날 보른홀름 섬 인근을 관찰하는 지진계에서 동시에 강력한 두 개의 스파이크 현상이 감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 그 시각 가스 파이프 압력이 갑자기 급감한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세 번째, 가스가 발트해로 쏟아져서 인근 해역 수 킬로미터로 버블링, 거품이 퍼지는 모습이 덴마크 공군이 F-16 몰고 그 지역을 쭉 관찰하면서 찍은 사진 밑에 비행 사진 보이시죠? 그렇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가스 누출은 자연적으로 즉 저절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누군가 고의로 동시에 폭발시켜서 그래서 가스를 발트해에 쏟아버린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이며 왜 이런 짓을 한 것인지 이게 이제 앞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올린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추론한 부분이 이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추론한 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다른 그 영상에 다른 유익한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초점을 맞춘 게 이번 사고의 경제적 영향이 무엇일까 이거였는데 결론은 어제처럼 오늘도 별일 없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그래서 내일도 별일 없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이제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은 가스 파이프가 아니고 가스 운반선, 즉 LNGC라는 선박이라는 겁니다. 이걸 푸틴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럽이 카타르 등과 LNG 공급 계약을 대략 한 15년 이렇게 장기로 체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에너지는 남아도 골치 아프고요. 부족하면 심각한 에너지 대란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고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15년 공급 계약을 맺으면 적어도 15년간은 러시아 가스는 땅속에 파묻혀 있어야 한다. 이게 이렇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푸틴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 15년 후에 다시 계약 갱신을 해버리면 30년 러시아 가스는 아웃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만약에 연장이 되면은 그러면 언제 러시아 에너지가 시장에 다시 돌아올지 지금 기약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전환 시대가 마무리되고, 지금 원자력 시대가 더 보편화되고, 더 안전화되고, 4세대 소형 원자력이 더 퍼져버리면은 이게 분산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시장을 장악해버린다면은 그쯤에 가면은 또 핵 융합 에너지도 실용화한다, 상용화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전혀 다른 에너지가 세상을 제패하게 된다면 그러면 러시아는 영원히 지구촌 변방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푸틴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할 사실은 지금 컨테이너 운임지수, 그 다음에 컨테이너 선박 용선지수 이게 또 볼크선 운임지수도 마찬가지고 이게 대폭락 행진 중이라고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업데이트 안 된 사진을 보셨는데 지금 그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 사진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그림을 보면서도 저 그림 두 개 지금
그 자유낙하하고 있는 쪽에 왼쪽 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고요. 오른쪽 게 컨테이너 선박 용선 지수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서도 HMM 주식을 매수하는 거 그거 만용 아닌가 뭐 싶습니다. 하여튼 근데 여기서 그 가스 운반선 용선료는 계속 폭등 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있는 그 트레이드 윈즈의 보도는 지금도 그 가스 운반선 용선료는 폭등 중인데, 예? 연말경에 겨울 시즌 되면은 지금보다 한 3배가량 오를 것 같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보도가 맞을지 틀릴지 뭐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전망이다. 아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도가 됐으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현재 LNGC 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용선료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LNGC 신규 발주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배값은 더 오를 거다. 이거는 여전히 신뢰할 만한 팩트 아닌가? 막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의 환율 이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문제 가장 큰 쟁점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은 며칠 전에 그때가 고점이고 1,400원 이상에서 오래 지속되기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달러 매도가 현명하다 이런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환율 더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같은 의견이라는 점 요거부터 확인하고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달러 지수는 더 올랐는데 사진 보시죠. 달러 지수는 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즉 달러 강세는 더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주목을 하면서 원엔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엔 지수. 이거는 말이죠. 원달러 환율을 N달러 환율로 나눈 값입니다. 즉 재정 환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장기 원엔 지수 그래프 보시면은 역사적 평균값 장기 추세보다도 매우 낮은 값입니다. 이 말은 엔화에 비하여 원화가 고평가되었다. 즉 이번 강달러 시대에 원화보다 엔화가 더 박살났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파운드나 유로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원화는 선방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달러 지수 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바스켓 통화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치 시소 타는 것처럼 그러니까 달러 올라가면은 다른 바스켓 통화는 다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그런 주요 통화, 바스켓 통화보다는 오히려 원화 가치가 선방을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과거 금융 위기하고는 완전히 전혀 다르다. 지금이 뭐 위기 상황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는 것일 뿐이고 여전히 흑자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외환 보유고는 오히려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아직은 이걸 걱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달러 통화 스왑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는 이걸 지금 당장 과거처럼 우리가 과거에 달러 통화 스왑을 할 때는 일정 기간 동안 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달러 스왑하면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가령 파운드나 유로나 엔이나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나 스위스 프랑이나 이런 것들은 무제한 무기한 공짜로 달러 스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자는 것이지 지금 뭐 당장 급해서 달러 스왑이 급한 상태다.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에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것처럼 우리도 대우해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하자, 전략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의견이지 지금 당장 우리가 환율이 위기 상황이니까 빨리 달러 스왑해야 한다.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의견입니다. 이제 환율이 지금
고점이라는 이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정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점을 지났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진 보시면은 이틀 후, 즉 30일 날 미국 8월 PCE 물가지수 이제 발표가 되는데, 거기 보면 코어 PCE 전망치가 나왔는데 7월 4.6%보다 이제 약간 오른 4.7% 전망은 됐는데, 그래도 설사 저렇게 이제는 뭐 4.7% 나올지 뭐 4.8% 나올지 아니면 4.5% 나올지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설사 그렇게 전망대로 4.7% 찔끔 오른다 하더라도 여전히 피크아웃 추세이고요. 이제 코어 PC에는 식량과 에너지가 하락이 포함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 말고 PCE 지수는 지금 전망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동안에 그 폭락한 에너지 가격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PCE는 전월비 즉 그 7월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그 다음에 미시건 대학의 인플레 예상지표 두 개 중요한 건데, 이거 전부 강력한 우하향 추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 인플레 기대 심리도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발표됐는데,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인플레 기대 심리가 7월 166을 정점으로 8월 9월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그래프를 생략을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글로벌 식량 지수, 에너지 지수, 원자재 지수 전부 여전히 크게 하락하는 추세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관련 지표 전부 둔화되고 있습니다. 즉 초과 수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1월 2일 날 미국의 FOMC 기준금리 인상 확률 분포 한번 보시면, 아직은 75 올릴 확률이 지금 63%로 더 높습니다. 그러나 50 올릴 확률이 지금 37%로 지난주보다 많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지나면, 이제 9월이 곧 지나지 않습니까? 다 이번 주 9월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월 하순 가면 뭐가 발표됩니까? 각국의 3분기 GDP 이제 그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아마 0.3%로 굳어지는 것 같고요. 뒤에서 또 보겠지만은 이게 경기가 둔화는 되겠지만 이거는 연준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침체는 아니라는 거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은행이 한국도 금리를 최소한 50bp 올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옳다고 봅니다. 50bp 정도 올리는 게. 그러니까 75 올릴 수 있다면 올리는 게 더 좋겠지만, 왜냐하면 환율 잡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국내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이자 폭탄,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25 올리는 건 완전 악재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50 올리는 게 적당하다고 보는데 50 올려야 한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52번 올리면 한국 기준금리가 지금의 2.5%에서 3.5%가 되는 것이고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이 4% 아니면은 4.25%가 되는데, 4.25%가 되는데 지금 현재 3.25% 아닙니까? 미국 기준금리는 상단이. 그래서 11월에 50 올리고 12월에 25 올리면은 기준금리 4%가 되고요. 12월에도 50 올리면 기준금리 4.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 아니면 4.25인데 저는 4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여전히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국 3.5가 되고 미국 4가 되면은 기준금리 역전돼 있는데, 저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만 올려서는 이거는 멍청한 짓이고, 이건 악재라고 보고요. 만약 25만 올린다면은 환율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50 정도 올리면 환율은 지금이 고점 근방이다, 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제 시장 실질금리를 한번 본다면은 벌써 한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제 시장의 실세금리이니까, 대표치니까, 그래서 한국은 4.2%고 미국은 3.97%인데 실질금리는 한국이 더 높고, 이거 당연합니다. 이게 역전된 적은
제 기억에는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기준금리 이게 명목금리인데 이거는 역전 상태이지만은 이거는 뭐 이거 기준금리 역전 상태를 중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실질금리는 역전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준금리 역전됐다고 달러 자금 유출을 걱정하는 것은 이건 넌센스라는 겁니다. 또 수익률 곡선을 한번 보시면 단기금리가 일제히 하락했고요. 장기금리 올랐습니다. 이 말은 2year, 10year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다시 완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 역전을 근거로 경기 침체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 분석하는 거는 요런 거는 제가 한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도 최고였습니다. 네, 2, 3년 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결국 나스닥이 이제 반등을 했고요. 다우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은행주가 다우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요. 은행주가 많이 내렸죠. 근데 반도체, 바이오 등이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시장도 다시 한 번 더 어게인 베어마켓 랠리를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이제 미국 따라가는 건데, 뭐 따라쟁이가 언제나 나쁜 거 아닙니다. 미국 따라쟁이가 맞습니다. 코스피에서 주목할 거는 10월 13일 만기되는 풋옵션 이 시장에서 외국인이 마이너스 404억 이 정도면 대규모 누적 순매도입니다. 지금 초반인데 중반으로 접어들죠. 근데 마이너스 404억 대규모 누적 순매도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기관도 마이너스 240억 누적 순매도입니다. 풋 옵션에서. 그런데 개인이 492억 누적 순매수 상태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특히 금융투자, 기관 중에 금융투자가 지수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 거의 없다. 여기에 공격적으로 베팅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저거 어떻게 볼 것이냐? 좋게 봐줘서 추가 하락하는 것에 베팅했다고 이렇게 좋게 봐줄 수도 있지만 실질은 그냥 쳐 물린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외국인은 현물에서는 찔끔 파는 것 같은데 아직은 선물 시장에서는 강력한 롱 포지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은 결국 비싸게 풋을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제 진격의 순간이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산타랠리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목에 자신이 없으시면은 코덱스 200 ETF의 매수가 현명하다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산타랠리에서 돋보이는 업종이 조선업종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연말인데 곧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5년 장기 불황이 이제 끝장나고 드디어 흑자 전환 시대가 열리는 게 그게 바로 조선업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조선업종 중에서도 조선 트리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원하시는 돈 하나씩 골라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셋 다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결국 다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잡고 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절하게 이제 샀다 팔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 투자 수익률 그 어느 게 좋을까 이렇게 고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 같으면은 상당한 재료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는 거 이거 이전에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조선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추수철이니까 현명한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